네, 안녕하세요. AWS 파트너 어카운트 매니저 민재입니다. 이번 섹션이 벌써 여섯 번째 섹션인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국내 최초 AI 기반 약물 감시 전문 기업인 셀타스케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셀타스케어는요, 전주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약물 감시 업무를 혁신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업무에 대한 전문가와 AI 및 디지털 네이티브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약물 감시 업무 전반에 AI 적용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20여 개의 고객사를 통해서 솔루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요. AI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AWS 솔루션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AWS의 마켓플레이스에도 출시를 해서, 그리고 AWS의 소프트웨어 패스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실 계획입니다. 본 섹션을 통해서 약물 감시 전문가와 AI 협업을 통해서 개발된 운영되고 있는 셀타스케어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많은 인사이트와 함께 협업의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업무 전문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관리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셀타스케어의 임용선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셀타스케어 임용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약물 감시라는 이제 저희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약물 부작용, 약물 감시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업무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약물 감시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아프게 되면 뭐 의약품을 당연히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약품을 먹을 때는 치료의 목적으로 먹게 되고, 근데 예기치 않게 의약품을 먹었을 때 특정인에게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코비드 19 때 아마 모두 다 이렇게 백신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개는 간단하게 백신을 맞았을 때 맞은 부위가 살짝 붓거나 가렵거나 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거는 실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뭔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식약처, 미국은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데이터를 보고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그 보고 내용들은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많은 이런 통제를 받고 있고, 또 규정을 안 지켰을 때는 그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중지된다거나 하는 커다란 그런 징벌적인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은 이 해당 업무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타스케어는 시작은 제가 4년 전에 처음 이렇게 회사가 설립되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약물 감시라고 하는 업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래서 약물 감시에 관련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저희의 이제 사업 모델이 됐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감시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AI라든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약물 감시 업무를 조금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이제 AI 엔지니어 개발을 담당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시했던 솔루션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들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I나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듣는 사실 용어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마 디지털 혁신을 안 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이 다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혁신에 대한 거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될 건데,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 혁신을 조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함께 이제 업무 전문가랑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디지털 혁신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AI라든가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했을 때 그건 당연히 디지털화가 된 거지 디지털 혁신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혁신이 되려면 이런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 업무에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디지털화가 된 거지 디지털 혁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혁신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만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해 이해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뭐 고도화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가치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실제 솔루션을 만들 때부터 운영하고 제공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항상 전문가랑 함께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 그 도메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실제 도메인에 있는 업무 전문가와 기술 쪽의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현재 적용되는 사례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 그 이미지를 보시면 별로 이렇게 딱 그 좋아하실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1961년도에 독일에서 입덧 완화할 수 있는 의약품이 처음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은 입덧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해보지 않는 분,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는 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으로도 그런 입덧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뭐 지금도 이제 다 나오고 있고 뭐 쓰고 있는데 독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이 의약품도 이제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됐고 실제로 이제 많은 임산부들이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예상하지 않게 보시는 것처럼 독일 내에서는 5천 명 이상의 기형아가 이렇게 출산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해외로 판매가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보면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또 기형아가 출산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더 많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공교롭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 있는 임산부가 뭐 특별히 건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고 미국 FDA에 이런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그 팀장이 조금 더 절차를 깐깐하게 해가지고 이 의약품에 대한 승인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승인 1년 넘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그때 이제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나서 당연히 이 의약품은 이제 판매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약물 감시라는 게 왜 중요하고 약물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가 처음 이렇게 그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후로 이제 점차 강화가 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부작용이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이 약물 감시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을 이제 맞춰야 되는 지켜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약물 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약물 감시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짐작은 안 되시겠지만 수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작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좀 뭐 업무만 다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뭐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미국 FDA나 유럽에 있는 EMA 규제기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제약회사 판매하는 의약품이 어떤 의학 논문에 부작용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면 그 논문을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 부작용의 내용을 규제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규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그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이른 시일 내에 이게 도입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작업으로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뭐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그냥 검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 하나 이렇게 딱 탐색이 되면 그 다음에 논문 속에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논문을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읽게 되면 논문은 대략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데 그걸 읽는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릴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작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처리하는 뭐 여러 분야의 수작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뭐 휴먼 에러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약학을 전공했거나 유사한 전공을 하고 계신 조금 고학력자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만약 이 업무를 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업무 만족도가 뭐 높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아주 옛날에 은행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대졸 신입사원이 오면 지점에 갔을 때 현금 출납 업무를 한 6개월 동안 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어떤 뭐 절차에 따라서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의 추이가 앞에 그 보여드렸던 건 제가 FDA에서 보고해주고 있는 추이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코로나 때 더 급격하게 증가된 거를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의약품에 대한 그 부작용의 추이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의 이제 원인 중에는 뭐 만성 질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의약품의 그런 부작용의 빈도라든가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는 동일한 조건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늘어나면 그 처리해야 되는 업무 담당자도 많아져야 되고 그게 부족하게 되면 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뭐 누락시키거나 품질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규제기관에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처리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뭐 지금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는 이제 펀메드라는 그 의학 논문 전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이제 영어로 된 논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제약회사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검색한 다음에 그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그 부작용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는데 보통 보면 시작업했을 때 뭐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았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규제기관의 보고 요건에 맞춰 가지고 이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작업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의약품은 이제 그 직접 판매보다는 나라별 거래를 할 때는 뭐 파트너사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화이자의 의약품을 국내에 있는 A라는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A라는 제약회사가 화이자의 파트너사가 돼서 그 의약품을 국내에 이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이자의 의약품을 A라는 제약회사 판매했을 때 국내에 있는 환자들이 그거를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이 A라는 제약회사는 먼저 식약처에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자가 이제 그 의약품에 제공했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이자에도 동일하게 부작용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화이자는 또 그 내용을 FDA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작용에 대한 모든 보고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99.9%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시옴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표준화된 보고서를 가지고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도 이 시옴스라고 하는 글로벌 표준이 요구하고 있는 부작용 항목 중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보고할 때는 추가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 있는 화이자에 보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다음에 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가 간이건 그런 그 보고서를 주고받을 때 대부분은 PDF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PDF 파일이 전자문서이긴 하지만 PDF 파일을 가지고 자동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PDF 파일을 뭐 출력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워놓고 담당자가 시스템에 그 부작용의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많은 그 수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런 이상사례 부작용에 대해서 뭐 PDF 포맷이라든가 이미지 포맷으로 왔을 때 그거를 담당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보고서도 이제 입력해야 될 항목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입력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수작업 인력이다 보니까 업무에 숙련된 전문가가 하기보다는 이 업무에 이제 배정된 신입이라든가 주니어 사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해가지고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사람에 의한 휴먼 에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이렇게 수작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전략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분야가 전문성을 되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결합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원래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제 컨설팅사에 있어서 이쪽 업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합류한 시점은 기술 개발을 한참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합류를 해서 저도 이제 합류한 지는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끔 제가 저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희 업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 전문가한테 업무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하는 어떤 아키텍트라든가 설계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 정리한 다음에 설계 개발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개입이 생길 수 있고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 업무 전문가랑 그다음에 기술 쪽의 전문가들이 아예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기획, 설계, 개발, 실제 개발 단계에는 전문가들의 이제 개입은 좀 적어지게 되는데 설계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기존에 저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또 기술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조금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PDF 형태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식별하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마 이게 자연어 텍스트로만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서의 표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이블 레이아웃의 포맷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AI가 자연어에 대한 처리 능력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테이블 레이아웃과 같은 이 이미지 기반의 처리가 돼야 될 경우에는 어떤 인식도 자체나 정확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좀 겪어가면서 이제 여기 소개드리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걸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용어들은 조금 이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약물 감시라고 하는 업무의 전체 영역을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실제로 인테이크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이후에 검증을 관적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약물 감시를 잘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냥 부작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이 부작용을 이제 줄여주거나 이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의약품의 특정 성분이 또 어떤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가 환자의 특성과 만났을 때 이런 부작용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의약품과 환자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의 인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환자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이라든가 과거의 병력이라든가 또 현재 같이 먹고 있는 병용 약품이 어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인과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서 그 이후에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수작업에 대한 부분을 AI라든가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와 또 기술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했을 때 이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문제를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현재 적용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전문가는 이 업무에 대한 이 타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처리가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업무적인 결정 같은 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I나 기술들은 실제 전문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형태로 현재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개발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랑 그 기획 단계부터 실제 검증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배포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그 업무 담당자랑 소통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앞에 그 유전체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한 30%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한 70% 정도는 거의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문성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용어 같은 거는 사실 중간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업무 계획 단계에서 그냥 업무 담당자가 이 업무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게 되면 그거를 이제 듣고 기획하는 기획자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기획하는 과정에도 이제 기획자랑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는 기획자는 개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는 이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업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끝났을 때도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실제 업무 그 전문가가 요구한 수준대로 이게 처리가 되고 그다음 결과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대비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 타스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렇게 평가해 보고 판단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업무 같은 경우도 수작업을 단순하게 자동화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효과는 뭐 일정 부분 이게 보장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자동화가 됐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업무 처리하는 사용자라든가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시간도 절감이 되고 정확도도 올라가지만 또 이런 부분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품질이 높아진다는 걸 같이 판단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이 업무에 의한 개선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뭐 온프렘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결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쪽에 실제 업무를 쓰는 분들은 제약회사에 계시는 이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인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약물 감시라고 하는 사후 관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긴밀함이 좀 덜하긴 하지만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 엄청나게 그런 그 절차를 꼼꼼하게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솔루션도 이제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스 방식이라는 아키텍처를 시작했지만 중단 없이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서 저희는 이제 AWS랑 협업을 시작하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방식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조금씩 그 저희 적용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라든가 데이터가 뭐 급격하게 많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SKS1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모든 펑션들을 MSA 기반의 API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케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텝 펑션을 통해서 자동화 플로우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베드락 AI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그 뒤에 소개드릴 AI를 적용했을 때 가능하면 특정 AI의 어떤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드락 AI를 통해서 어떤 AI에 대한 종속성이라든가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또 실제 고객분들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론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베드락 AI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상호 이렇게 의존적이지 않은 데이터는 병렬로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처리에 대한 결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 밸류에 대한 그런 그 근거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론하는 과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베드락 AI를 저희는 잘 활용하고 도입해서 지금은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문헌 검색 같은 경우는 현재는 AI랑 RPA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은 이제 고객사마다 뭐 주별로 아니면 월별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설정된 그 주기에 따라서 뭐 주별인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밤에 돌려서 그 결과를 주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 과정을 겪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저희 AI도 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그 논문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임상 실험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논문 속에서는 이제 특정 동물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라 동물에 의한 부작용들이 이제 걸러지게 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무 담당자랑 어떻게 하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줄여가지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실제 지금은 동물에 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다 이제 사람 환자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라든가 이미지 포맷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병렬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상호 종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뭐 순차 처리해서 지금은 정확도를 거의 90% 정도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100%의 정확도를 이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나머지 한 10% 정도의 정확도는 실제로는 뭐 10% 정도의 부정확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AI 자체가 이제 100%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오는 어떤 신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만들어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용어로는 세이프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안전성 데이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메디컬 디바이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화장품도 사실은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보험 산업 이렇게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예시를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그 사업 중에는 그 의약품의 부작용은 발생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또 중요한 부분지 사전에 부작용을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대형 병원하고 함께 의약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아마 올해 말에 그 모델이 만들어져서 상용화는 내년에 되겠지만 올해 말에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대략 20여 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는 6개 고객사만 여기 간단하게 나열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저희 앞 소개드린 솔루션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자동화라든가 어떤 품질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게끔 이제 기술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두 개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12 인사이트라는 글로벌 인사이트를 발표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이 약물 감시 분야에 AI 리딩 기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를 이제 발표해 줬었고요. 또 하나는 290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저희를 이제 탑 10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해 준 내용인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인사이트 기업은 저희랑 사전에 아무런 그런 뭐 관계를 갖고 있거나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AWS랑 계속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AWS 워킹 백워드를 함께하면서 저희의 이제 미래 어떤 솔루션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고, 또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솔루션을 올려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